27살 안젤라 루카스는 2023년 11월 12일 자신의 아들 디에고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연히 칼에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즉시 이 설명을 의심한다. 법의 학자들의 결론에 따르면 칼의 관통 각도가 주장된 낙상과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곧 수사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발견된 세부 사항들이 안젤라의 초기 진술과 완전히 모순된다. 2023년 11월 12일 브라질 상파울루 고급 주거 단지 하르딘스 몬데고 12시 19분 보안 카메라가 27살 안젤라 루카스가 의식을 잃은 7살 아들 디에고를 팔에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모습을 포착한다. 그녀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당황한 듯하다. 충격 상태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그녀가 경비원에게 한 첫 마디는 다음과 같다. 그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우연히 칼에 떨어졌어요. 단지 직원들의 반응은 표준적이다. 응급 서비스 호출. 구급대가 8분 후에 도착한다. 응급 의료진이 디에고를 빠르게 검사한다. 소생 불가능. 의료진은 즉시 안젤라의 상태를 기록한다. 중등도 쇼크, 손떨림, 멍한 시선. 수사관들이 1시간 후 도착한다. 그들은 첫 번째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라 사건 현장의 1차 검사가 의무적이다. 5층으로 올라가 502호 아파트로 간다. 루카스 가족이 약 1년간 거주하고 있던 곳이다. 현장은 명백히 사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 부엌 싱크대에 칼이 놓여 있다. 트라몬티나 주방용 칼로 브라질에서 흔한 브랜드다. 각인이 철저히 지워져 있다. 왜? 세제 흔적이 있고 급하게 씻어낸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피는 없다. 이는 이미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한다. 쓰레기통에서 전통적인 브라질 간식인 파스테이스 대 바칼냐오 플라스틱 용기를 발견한다. 뚜껑에 명백한 혈흔이 있다. 지문은 안젤라와 디에고의 것뿐이다. 용기는 명백히 초기 사건 설명과 맞지 않는다. 추정되는 낙상 장소 근처에서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핵심 세부사항. 아버지 리카르도 루카스가 12시 7분에 집 주차장을 떠난다. 이는 감시 카메라로 확인된다. 차는 BMW X5, 눈에 띄고 새 것으로 자신감 있고 빠르게 나간다. 리카르도는 명백히 서두르고 있었다. 아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몰랐을 것이다. 또는 반대로 서둘러 사건 현장을 떠났을 수도 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웃도나 에스테르의 진술을 확인한다. 이 여성은 큰 음악이 자주 나오는 이웃집 503회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확인에 2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비극이 일어난 순간 이웃집이 비어 있었고 음악은 자동 타이머가 있는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에스테르가 들은 비명은 아마도 이웃이 아닌 안젤라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단서. 12시간 후 부검 예비 결과가 나온다. 전문가 결론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명시한다. 칼날 관통 각도 37도, 관통 깊이 9cm. 법의학자들의 전문적 결론은 단호하다. 이것은 손으로 가한 능동적인 타격이지 우연한 낙상이 아니다. 안젤라가 언급한 사고는 단호히 배제된다. 안젤라 루카스의 심리 감정은 2024년 1월 15일 하르딘스 몬데고 단지 사건 후 2달 뒤에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수사는 그녀의 상태와 동기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서는 새로운 측면을 드러낸다. 안젤라는 지속적인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질병은 숨겨져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 중 누구도 그녀가 자신의 문제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안젤라가 처방전 없이 항구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담당 의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한다. 하지만 우울증 상태가 자동적으로 변호나 정당화가 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우울증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의식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안젤라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맥락을 추가한다. 은행 보고서에 중요한 정보가 나타난다. 포르투갈 온라인 약국의 SMS 영수증이 한구울제 구매를 확인한다. 지불 금액은 38유로다. 이는 2023년 말 포르투갈에서 충분히 현실적인 절차다. 또한 소액 대출 부채가 드러난다. 약 900유로. 수사 분석가들은 은행 API를 사용하여 거래를 확인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재정적 문제와 정서적 불안정이 충동적 행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반드시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위험은 증가한다. 안젤라 루카스의 변호사는 정동 상태에 기반한 변호 방침을 발표한다. 감정은 피의자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충동성과 자발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으로는 이 경우 완전한 통제력 상실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안젤라는 그날의 세부 사항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일반적인 문구와 불분명한 기억으로 설명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냥 떨어졌다에서 아무것도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까지 다양하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기억 상실이 아니라 급성 정서적 위기 순간의 정신의 전형적인 방어 메커니즘을 지적한다. 검사는 결론을 분석하면서 알약이 의식 혼란을 야기했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수사는 약물 영향 해소에 의도하지 않은 행동 버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아직 이는 최종 확인 없는 추정일 뿐이다. 한구울제로 인한 의도의 완전한 부재에 대한 검사의 버전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로 인한 완전한 통제력 상실을 빠르게 거부한다. 안젤라의 검사에서 발견된 약물은 깊은 의식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한구울제 복용이 정서적 반응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 검사의 추정은 결국 잘못된 단서로 인정되어 종료된다. 같은 시기에 수사관들은 칼에 대한 흔적학자들의 보고서를 받는다. 결론: 칼 손잡이 내부에서 피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철저히 씻어내려는 시도로 숨겨져 있었다. 이는 의식적인 행동을 가리킨다. 누군가 흔적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단순한 우연한 행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확신한다. 이런 방식의 청소는 행동의 완전한 통제, 안정된 의도,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충동적인 통제력 상실 버전과 완전히 모순되며 안젤라 루카스의 말에 대한 수사의 의혹을 강화한다. 11월 13일 수사관들은 부부 리카르도와 안젤라 루카스의 디지털 대화를 복원한다. 왓츠앱은 사건 일주일 전에 완전한 메시지 기록을 제공하며 거기서 단순히 긴장된 대화가 아닌 완전한 상호 비난의 교환이 발견된다. 이 대화는 가족관계와 루카스 가족이 지난 몇 달간 살아온 긴장을 다르게 바라보게 한다. 메시지에서 안젤라도 리카르도도 말을 자제하려 하지 않는다. 이는 극도의 절망과 피로가 느껴지는 공개적인 대립이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메시지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단서를 추출하려 한다. 핵심 순간 중 하나는 11월 9일 저녁 리카르도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된다. 모든 것에 대해 돈을 내는 것에 지쳤어. 크로켓과 대출은 이제 그만해. 수사관들은 바로 이 댓글을 기록하는데 이것이 앞서 밝혀진 가족의 재정적 긴장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는 발견된 은행 거래와 완전히 일치한다. 리카르도의 카드 명세서는 11월 11일 저녁 그가 실제로 지역 슈퍼마켓에서 전통적인 포르투갈 간식 파스테이스 대 바칼야우 용기를 구매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나중에 혈흔과 함께 발견된 바로 그 용기다. 이제 수사에 질문이 생긴다. 이것이 선물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빌미였나? 아직 명확한 답은 없지만 사실은 남아있다. 리카르도가 대화에서 재정적 불만의 맥락에서 언급한 음식을 구매한다.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리카르도 루카스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 그는 아파트에 없었고 이는 주차장 감시 카메라로 확인된다. 그는 12시 7분의 영역을 떠났으며 이는 기록된 사건보다 12분 전이다. 하지만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정서적 동기를 수사는 배제하지 않는다.
메시지에서 분명하다. 리카르도는 관계 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정서적 거리감, 재정적 불만, 부채로 인한 피로, 이 모든 것이 비극이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한다. 신문에서 리카르도는 안젤라의 의도를 몰랐고 무언가를 꾸밀 이유가 없었다고 반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안젤라를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한 리카르도의 가능한 관련성이나 영향의 문제를 닫지 않는다. 동기와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추정을 제기한다. 리카르도가 안젤라와 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위장하기로 합의했을 수 있을까? 이 버전은 터무니없지 않다. 안젤라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리카르도는 끝없는 부채로부터의 피로를 명백히 표현했다.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음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리카르도는 그러한 버전을 단호히 부인한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이 옵션을 작업 시나리오로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은 극히 낮다. 수사는 병행하여 비극의 날 리카르도의 이동 세부 사항을 연구한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그들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 사건 자료에 리카르도의 트럭 GPS 장치 기록이 있는데 12시 19분에 차량의 이상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시간에 카메라로 안젤라가 디에고를 팔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 리카르도의 트럭이 급격히 속도를 높인다. 마치 그가 급히 어떤 장소를 떠나거나 긴급한 전화에 반응하는 것처럼.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갑자기 가속하게 만들었을까? 전화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는 이 두 사실, 전화와 아파트의 비극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한다. 이 세부 사항은 다시 리카르도의 알리바이와 그의 가능한 역할을 재검토하게 한다. 11월 30일, 주거단지 하르딘스 몬데고의 비극 후 거의 3주가 지나 비디오 감시를 담당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제공업체의 기술 직원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한다. 사건의 중요한 순간인 오후 12시 19분 엘리베이터 카메라 기록이 정확히 4초 동안 편집되어 있다. 이는 표준적인 오류와 같지 않다. 기술자는 즉시 수사에 알리고 디지털 전문가 팀이 외부 저장소의 백업 사본을 복원한다. 이전에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기록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건 그림을 보여준다. 복원된 비디오에서 중요한 순간이 눈에 띈다. 안젤라 루카스가 먼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온다. 그녀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데 마치 무언가를 잊었거나 자신의 행동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확히 4초 후 그녀가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의식이 없는 디에고를 팔에 안고 있다. 이 4초는 안젤라가 모든 일이 계단에서 일어났다는 초기 설명을 완전히 파괴한다. 계단참은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분명하다.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수사관들은 즉시 안젤라를 추가 신문에 소환한다. 수사의 질문은 극도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왜 그녀가 먼저 혼자 나왔는가? 안젤라가 엘리베이터에 없던 이 4초 동안 디에고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가? 안젤라의 답변은 더욱 불확실해지며 그녀는 명백히 그러한 발견에 준비되지 않았다. 이제 주요 사건 버전인 계단 낙상을 수사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수사는 확신한다. 무언가가 계단이 아닌 바로 그 층에서 일어났다. 안젤라 루카스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 시간적 공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단지에서 최근에 일하기 시작한 젊은 컨시어지가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그는 엘리베이터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이미 여러 번 오작동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비디오 시퀀스의 짧은 편집은 여러 번 발생했다. 컨시어지는 조작이 배제된다고 확신하며 이 4초가 단순히 기술적 이유로 빠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버전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잠시 기술적 고장 확인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한다. 전문가들은 로그와 장비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정확히 그런 유형의 정기적인 오작동에 대한 확인을 찾지 못한다. 이 기술적 고장 버전은 약해지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
병행하여 엔지니어 팀이 엘리베이터의 기술 일지를 확인하는데 이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진다. 12시 18분 55초에 엘리베이터의 기술 서비스 모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누군가 수동으로 엘리베이터 메커니즘을 특별한 서비스 모드로 전환했다. 단지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이는 해당 키를 가진 기술자나 그러한 키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비극의 순간에 엘리베이터는 명백히 거주자의 표준 접근 없이 사용되었다. 이는 디에고의 아버지 리카르도 루카스에 대한 의혹을 돌린다. 수사관들은 화물 자동차로 일하는 리카르도의 도구 중에 그러한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키와 기술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아버지가 여전히 원격으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사고 위장을 위한 조건을 미리 준비했을 가능성이 나타난다. 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수사는 그 범용성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서는 리카르도의 가능한 관련성에 대한 버전이 다시 작업 버전이 된다. 또한 2단계에서 수사는 이웃도나 에스테르의 증언에 대한 의심을 최종적으로 닫는다. 바로 그녀가 앞서 12시 18분경에 들었던 비명에 대해 보고했다. 이제 엘리베이터의 기술 데이터 덕분에 비명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된다. 이제 수사는 확신한다. 에스테르가 들은 비명은 바로 안젤라의 것이었고 이는 카메라가 그녀의 엘리베이터 출현을 기록하기 바로 몇 초 전에 일어났다. 2024년 4월 20일 상파울루의 법정이 가득 찼다. 기자들과 관찰자들이 판사의 모든 말, 검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따라간다. 안젤라 루카스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며 그녀의 시선은 앞을 향해 있다. 흥분의 흔적은 전혀 없다. 판사가 수사의 최종 결론과 사법 결정을 읽기 시작한다. 그는 그 운명적인 날의 사건 연대기를 철저히 복원한다. 수사는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을 확인했다. 2023년 11월 12일 12시 18분에 안젤라와 디에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또 다른 재정적 불만과 전날 구매한 파스테이스대 바칼야오가 된다. 안젤라는 정서적 붕괴 상태에서 통제력을 잃고 트라몬티나 주방용 칼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간식 용기의 혈흔 잔여물로 이전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제 핵심 증거가 된다. 12시 18분 55초에 안젤라는 의식적으로 엘리베이터의 기술 서비스 모드를 켜서 진실한 사건 그림을 사고로 위장한다. 그녀는 빠르게 혼자 아래로 내려가 계단을 평가하고 사건을 위조하기로 결정한다. 비디오 기록에서 이 4초의 부재는 편집으로 철저히 숨겨졌지만 외부 저장소의 백업 사본으로 진정한 사건 경과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었다. 3개의 독립적인 기관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단호히 확인했다. 37도의 칼 관통 각도는 우연한 낙상 버전과 어떤 식으로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의 의식적이고 통제된 손 타격으로 칼에 떨어진다는 어떤 설명도 절대적으로 배제한다. 칼을 연구한 흔적학 전문가들이 확인했다. 손잡이의 강철 밑에 입자들이 상처 통로에서 발견된 것들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바로 이 칼로 가한 타격이라는 유일한 버전을 확인한다. 비디오 기록의 백업 저장을 연구한 기술 전문가들이 젊은 컨시어지가 제기한 기술적 오작동 추정을 단호히 거부했다. 기록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으며 이는 우연한 오류 버전을 배제한다. 리카르도 루카스 자동차의 GPS 추적기는 그의 이동을 절대적 정확성으로 보여준다. 12시 19분까지 아버지는 이미 집에서 17km 떨어진 A1 고속도로에 있었다. 따라서 그의 가능한 참여 버전은 완전히 배제된다. 안젤라의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법원의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며 타격이 정동 상태에서 가해졌다고 주장하고 사건을 중상해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검사는 날카롭고 자신 있게 응답한다. 그는 법원의 손잡이에 씻어낸 피가 있는 트라몬티나 칼을 보여주며 안젤라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기소의 핵심 농어가 된다. 법정의 침묵은 절대적이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휴정을 선언한다. 아무도 떠나지 않는다. 모두가 기다린다. 30분 후 판사가 돌아와 판결을 선고한다. 안젤라 루카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고의적 해를 끼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유죄를 인정받는다. 형량 14년 자유박탈. 안젤라는 반응하지 않는다. 안도도 절망도 어떤 외적 감정 표현도 없다. 얼굴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시선은 유리 같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호송대를 따라 법정을 떠난다. 기자들이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카메라가 꺼진다. 차갑고 절대적인 침묵이 찾아온다. 재판 과정이 끝났다. 결말은 건조하고 명확하며 감정적 색채를 부여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는 전체 이야기와 같다. 수많은 신고를 받고 집에서 나는 매서운 냄새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후 경찰이 카사 다라고와 저택에 도착했다. 객실 안단단히 잠긴 옷장 문 바로 뒤에서 그 문은 철제 나사로 고정되고 밀봉제층으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경찰관들은 한 달 전 실종된 아나 페랑을 발견했다. 그녀의 남편 주앙 페랑은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리스본의 수련회에 갔다고 확신시켰다. 현장의 경찰 보고서는 집의 문들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고 기록했다. 창문들은 닫혀 있었고 침입이나 무단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카사 다라고아 저택, 포르투갈 세투발 근처 조용한 지역 가장자리에 있는 전형적인 고급 주택이었다. 조용한 지역, 부유한 이웃들. 아무도 자신의 문 앞에 경찰차가 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11월 말부터 이상한 일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약 일주일 전인 11월 28일, 이웃들은 페랑 가족의 부지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지역 당국에 신고했다. 그들은 그 냄새를 매서우며 무겁고 견딜 수 없다고 묘사했다. 빽빽한 울타리와 높은 돌담을 뚫고 나오는 냄새였다.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나의 남편인 45살의 사업가 주앙 페랑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다. 제 아내는 수련회에 있어요. 리스본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질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복했다. 이웃 카를라 실바는 이전에 말다툼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나가 실종된 시기에는 스페인에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확인되거나 반박될 수 없었다. 아나의 전화기 위치 추적이 그녀가 집에 있었다는 마지막 증거였다. 전화기는 11월 3일 새벽 2시 24분에 완전히 꺼졌다. 그 이후로는 어디서도 신호를 받을 수 없었다. 마치 땅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포르투갈의 휴대폰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 추적 기술은 그 기기가 저택에 담아내서 침묵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경찰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객실이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 방은 정돈되어 있었고 격투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옷장이 이상해 보였다. 참나무 문들이 철제 나사로 조심스럽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위에 밀봉재의 두꺼운 층이 있었다. 미리 준비된 구조물 같았다. 전문가들이 옷장을 신중하게 열었을 때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42살의 아나 페랑이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되었던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신원 확인은 문자 그대로 몇 분이 걸렸다. 특징, 옷, 장신구. 즉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아나가 발견된 장소 주변은 멸균적으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일이 끝난 후 신중하게 정리한 것처럼. 예외는 범죄 수사 기술자들을 당황하게 한 작은 세부 사항이었다. 참나무 옷장 옆 카펫에서 길고 금발인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되었다. 작지만 중요한 단서로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아나 자신은 어둡고 거의 검은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진과 지인들의 증언으로 즉시 확인되었다. 사건에서 외부인, 아마도 여성 관련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최대한 신중하게 추적해야 할 단서였다. 직물조사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베개 커버에서 발견된 섬유는 객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왜 아나가 마지막 밤을 남편 옆 자신의 침실이 아닌 바로 여기서 보냈을까? 답은 없었다. 주앙페랑의 첫 번째 신문은 명확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의 버전은 설득력 있게 들렸고 멈춤이 없었다. 아나가 자발적으로 리스본의 영적 수련회에 갔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화기가 꺼지기 전까지 그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들을 언급했다. 메시지들은 짧았고 걱정할 이유를 주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전화기는 저절로 침묵했고 그는 이것을 수련회의 일부로 여겨 걱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주왕의 말은 법의학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아나가 생명 징후를 보이지 않게 된 시점을 명확히 확정했다. 11월 3일 새벽 2시 30분경. 이는 전화기가 꺼진 순간과 거의 정확히 일치했다. 질문은 그 시점 이후 누가 그녀의 기기를 조작하여 주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는가? 수사는 이 측면에 집중되었다. 행동의 연쇄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휴대폰 신호가 완전히 끊어진 마지막 순간에 아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주왕은 용의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죄책감이나 연루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 이웃들은 특정 여성이 집을 드물게 방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금발 머리카락은 아마도 그녀의 것일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것은 본질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얇은 단서에 불과했다. 수사가 아나의 마지막 밤 주변의 세부 사항에 집중된 후 수사관들의 관심은 그녀 남편의 인격, 주왕 페랑에게 향했다. 45살의 주왕은 성공한 기업가였으며 그의 삶은 급작스러운 변화나 큰 감정 없이 극도로 평범해 보였다. 아나의 발견 이후에도 이웃들과 지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그에게서 감정의 폭발이나 슬픔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거의 완벽하게 균등한 행동을 유지했다. 첫 번째 신문들은 주왕의 이상한 행동 패턴을 드러냈다. 그는 말이 적었고 엄격하게 사실적으로 대답했으며 마치 모든 대화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아나가 공식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간주된 11월 초부터 그를 관찰했다. 그 순간부터 주왕은 세투발의 경계를 극히 드물게 벗어났고 주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 사업장, 우체국, 주유소. 몇 킬로미터 이상의 여행은 없었다. 이 루틴은 거의 한 달 동안 깨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들은 카사 다라고아 저택에서 이상한 야간 활동을 주목했다. 아나의 실종 이후 주왕의 서재에서 정기적으로 불이 켜졌다. 창문들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모든 힌트를 차단했다. 집에서는 정기적으로 무거운 것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구가 아니라 판재나 무언가 조밀한 것의 거대한 시트 같은. 경찰 조사는 나중에 확인했다. 그것은 2022년에 모든 대형 건축자재 매장에서 구할 수 있었던 방음판이었다. 주왕이 어떤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왜 밤에? 그 자신은 신문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모든 것을 일상적인 이유로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페랑의 계좌 명세서를 요청한 후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주왕이 아나의 실종 정확히 하루 후인 11월 4일에 지역 건축자재 매장 르루아 메를랭에서 320유로 상당의 자재, 철제 나사와 밀봉재를 구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매장의 영수증과 비디오 녹화가 그의 매장 출현을 확인했다. 구매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주왕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지붕에 누수가 있어서 긴급히 수리해야 했습니다. 이는 논리적이고 믿을만했지만 한 가지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사팀이 저택의 지붕 전체를 특별히 조사했다. 최근 수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붕은 건조했으며 밀봉재의 새로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전문가들은 아나가 발견된 바로 그 옷장에서 동일한 색깔과 구성의 밀봉재를 명확히 확인했다. 즉, 자재 구매는 실제 사용 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주왕은 자주 실수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웃 카를라 실바, 그녀의 지위. 증인은 그가 항상 꼼꼼하고 차분하고 내성적으로 보였다고 확인했다. 갑작스러운 야간 수리 활동은 그에게 완전히 비전형적으로 보였다. 수사관들은 모든 것이 범죄 계획이 아니라 공황과 예기치 않은 것을 숨기려는 시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 이 가설은 자재 구매의 상황에 의해 강화되었다. 너무 명백하고 분명해서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예비 버전이 나타났다. 아마도 아나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연히 해를 당했고 주왕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녀의 부재로 위장하여 일어난 일을 숨기려고 했을 것이다. 이 버전은 고려되었지만 사고에 다른 간접적인 징후가 없어서 약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가설을 진지하게 조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디지털 증거. 가족 노트북의 IP 주소와 디지털 흔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컴퓨터가 아나의 실종 추정 시각에서 42분 후인 11월 4일 새벽 3시 12분에 그녀의 이름으로 리스본행 전자티켓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상황은 즉시 사고와 자발적인 공황 버전의 의문을 제기했다. 디지털 흔적을 믿는다면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은 명백히 아나의 자발적인 출발이라는 착각을 만들려고 했다. 수사관들은 긴급히 전자 티켓 구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실제로 아나의 은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매자가 정말로 아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왕 자신은 수사의 2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아나가 티켓을 직접 구입했고 갑자기 더 일찍 다른 교통수단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다. 페랑의 감정적 반응의 부재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특히 두드러졌지만 수사관들이 이것을 즉시 죄책감의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티켓의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는 동안 같은 기기에서의 다른 온라인 활동도 확인되었다. 같은 시간대에 검색 쿼리와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와 연락을 시도한 것에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수사가 디지털 흔적에 집중된 후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11월 3일 밤에 공식적으로 침묵한 아나의 전화번호가 11월 6일에 예기치 않게 생명 징후를 보였다. 친척들은 아나의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으로 리스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곧 돌아갑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명백해졌다. 메시지가 전송된 SIM 카드는 그 시점에 결코 수도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리스본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포르투갈 남부의 작은 도시 알부페이라에서 활성화되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병행하여 아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그녀의 형 토마스가 있었다. 이전에 그는 수사관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39살의 회계사인 토마스는 따로 살았고 몇 달 동안 여동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접촉을 피했고 가족 모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신문에서 토마스는 그와 아나가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유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카스카이스의 공동 소유 아파트였다. 처음에는 그것을 팔고 돈을 나누려고 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다. 토마스는 여동생의 지분을 사고 싶어 했지만 가격이 오랫동안 둘에게 맞지 않았다. 1년 전 분쟁은 왓츠웹 메시지에 기록된 스캔들로 번졌다. 하지만 2022년 5월 변호사들의 개입 후 그들은 조정 협정에 서명했다. 서신 확인은 이 정보를 확인했다. 아나가 빚의 상환을 요구하는 대화의 상세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은행의 재무서류는 토마스가 실제로 그녀의 실종 정확히 한 달 전에 10,000유로를 그녀에게 송금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송금에 대한 질문에 토마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빚을 갚았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기술적으로 그의 말은 계좌 명세서에 의해 완전히 확인되었다.
재정적 협박이나 숨겨진 갈등의 이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협정과 송금의 모든 세부 사항이 투명해 보였고 토마스에게서 갈등이나 여동생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명백한 동기는 없었다. 결국 수사관들은 이 버전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11월 6일의 전화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수사 방향을 열어주었다. 누군가가 명백히 아나가 다른 곳에 있고 살아있고 무사하다는 착각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당분간 불분명했다. 알부페이라의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상세한 확인에서 경찰은 주왕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이는 그 순간 전화기가 제3자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번에는 수사관들이 아나의 지인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녀의 전화기나 개인 데이터에 잠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녀의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결과는 없었다. 가까운 지인 중 누구도 이 기간에 알부페이라에 머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아나가 물리적으로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에사임 카드는 그날 그녀의 명시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리스본에 머물고 있다고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주왕의 말과 모순되었다. 친척들에 대한 추가 신문은 전화기의 가능한 소유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나의 어머니도 메시지의 스타일과 방식이 딸의 평소 행동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일치는 순전히 표면적이었고 누군가가 아나를 충분히 잘 알고 메시지를 위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전화기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비밀로 유지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그 움직임과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관들은 전화기를 조작한 사람이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 증거를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 수사 조치는 집중적으로 계속되었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이 아나와 주왕의 집에 다시 파견되어 재검토하고 놓친 세부 사항을 배제했다. 특별한 관심이 다시 객실과 주왕의 서재에 기울여졌다. 그곳에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누가 아나의 리스본 여행이라는 착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강화되었다. 이웃들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논평을 피했고 아나의 실종 후 집이 의심스럽게 조용해 보였다는 것만 확인했다. 주왕은 공동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도움 제안이 담긴 전화와 편지를 무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루틴을 전혀 바꾸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반응하기를 거부했다. 수사관들에게는 건조하고 외관상 평범한 행동 뒤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다. 바로 그 때문에 수사의 초점이 아나의 직접적인 환경과 그녀가 다른 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에 더 가까워졌다. 수사는 계속해서 아나의 전화기 흔적을 따라갔지만 카사 다라고와 저택 지역을 담당하는 시설 관리 기술자의 예상치 못한 발견 후 상황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빗물 배수구에 계획된 청소 중의 기술자는 헤데 익스프레소스에 찢어진 티켓 일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티켓에는 여행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잘 보존된 QR코드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즉시 정보를 해독했다.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되었고 251km의 거리를 커버하는 버스용이었다. 출발 시간 11월 5일 오전 7시 15분. 버스 회사는 티켓 데이터를 빠르게 확인했다. 노선은 세투발에서 리스본으로 이어졌고 주왕이 말한 아나의 여행과 논리적으로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해당 날짜의 세투발 버스 터미널 비디오 녹화를 요청했다. 버스 터미널 회전문 구역에 감시 카메라 녹화에서 자신 있게 검문을 통과하는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명백히 티켓을 보여주고 그것을 플랫폼의 쓰레기통에 버려서 빠르게 처리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사관들은 비디오 녹화의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목에 특이한 모델의 팔찌, 가민을 발견했는데 이는 주왕이 착용한 것과 매우 유사해 보였다.
주왕은 카메라 녹화를 보여주는 추가 신문에 소환되었다. 그의 반응은 절제되고 자신감 있었다. 그는 녹화 속 남성이 자신이라는 것을 부인했고 유사한 팔찌가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의 인기도에 대한 확인이 시작되었고 주왕의 버전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민 팔찌는 실제로 그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녹화에서 보인 구체적인 모델은 드물었고 한정판이었다. 우연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주왕의 물건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실시했고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의 가민 팔찌, 구매 영수증. 구매는 이미 2019년에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에 버스 터미널의 카메라에 포착된 기기의 일련 번호와 완전히 일치하는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주왕 대신 여행을 특별히 연출한 도플갱어 버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수사관들은 확인했다. 주왕이 개인적으로 버스 터미널에 가서 아나의 리스본 여행을 연출했다. 그는 아마도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플랫폼에서 티켓을 버렸다. 티켓의 일부가 그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주왕이 가능한 발견을 두려워하여 돌아와서 저택의 빗물 배수구에 티켓을 버려 증거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추정을 확인했다. 아나의 남편 주변의 증거의 올가미는 점점 더 조여졌다. 그가 그녀의 실종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확인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다.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왕은 여전히 부러울 만한 자제력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누가 그의 팔찌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는 버전을 굳게 지켰다. 주왕의 변호사는 이미 적극적으로 변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의뢰인의 직접적인 죄책감에 대한 증거의 부족을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주왕이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저질렀을 수 있는 가능한 위조와 디지털 조작을 찾는 수색 방향을 크게 확대했다. 그의 다른 온라인 구매, 전자 티켓, 메시지, 서신도 확인되었다. 그가 계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그의 속임수의 망이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웃들에 대한 질문은 다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한 고급 주거 지역의 거주자들은 선정적인 범죄 사건에 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결과를 두려워하여 논평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명백했다. 발견된 티켓은 주왕이 저지른 첫 번째 큰 실수였다. 바로 이 실수가 수사관들이 그에게 매우 가까이 접근하고 아나의 실종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마지막 의혹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여전히 전화기의 물리적 위치를 찾고 있었고 11월 6일 이후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흔적이나 최소한 간접적인 확인을 찾기를 희망했다. 이 정보는 당분간 공개되지 않았다. 탐정들은 확신했다. 전화기는 제3자의 관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거나 배제할 핵심 증거였다. 수사 리더십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빗물 하수도에서 기술 직원의 우연한 발견이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주왕에 대한 핵심 증거로 이어졌다. 이제 수사관들은 사건의 상황과 동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로 그 때문에 경찰은 아나의 남편이 그녀의 실종 순간에 한 마지막 행동들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디지털 흔적과 다른 세부 사항들의 상세한 분석으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11월 2일 저녁 8호 공항의 비디오 녹화를 신중하게 조사했다. 아나와 주왕의 이웃 카를라 실바가 11월 22시 50분 8호 마드리드 항공편에 자신 있게 체크인했다. 카메라들이 그녀의 탑승을 명확하게 기록했고 여권의 도장이 스페인 도착을 확인했다. 따라서 카를라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하지만 왜 바로 그녀가 경찰에게 아나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금발 머리카락에 대해 처음으로 주의를 환기시켰는지에 대한 질문이 탐정들로 하여금 그녀의 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서신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예기치 않게 카를라가 침묵하고 싶어 했던 오래된 에피소드를 드러냈다. 2018년에 그녀는 주왕과 짧은 불륜을 가졌다. 서신은 친밀했고 양쪽에 상세한 감정적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들 자신은 로맨스가 빨리 끝났다고 주장했고
2020년 이후로는 공식적인 이웃 간의 접촉 외에는 연결이 없었다고 했다. 카를라는 추가 신문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오래된 관계를 숨기지 않았고 침묵을 스캔들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욕구로 설명했다. 머리카락에 대한 그녀의 주의는 순전한 우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경찰의 요청으로 집에 들어갔고 특이한 머리카락을 보고 수사관들에게 알렸다고 했다. 그녀는 이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것에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다. 전문가들은 즉시 아나의 발견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확인했다. DNA 실험실 조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머리카락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든 리트리버의 털이었다. 바로 그런 개를 카를라가 기르고 있었다. 집에서 털의 출현은 이제 덜 의심스러워 보였다. 카를라는 그녀의 애완동물이 실제로 약 1년 전에 아나와 주왕을 방문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이웃이 일어난 일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었다는 버전은 완전히 무너졌다. 카를라 실바는 공식적으로 모든 의혹에서 면제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출현과 불륜의 폭로는 주왕의 인격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경찰관들은 다시 그의 행동의 특성과 정신 상태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법원이 요청한 약국 체인의 보고서는 주왕이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드문 불면증의 경우를 위한 표준 용량이 아니라 공식 처방전 없이 구입된 약물의 12포장이었다. 이 약물은 강력한 불면증 치료제로 명성이 있었지만 그런 양의 소비는 행동장애, 심지어 기억 상실과 인격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약물의 과도한 소비에 가능한 위험을 확인한 정신과 의사와 상담했다. 장기간 복용과 상당한 용량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행동과 혼란의 발작이 일어날 수 있었다. 주왕은 다시 상세한 신문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는 그가 실제로 몇 년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또한 강력한 약물의 소비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용량을 초과한 적이 없고 부작용을 느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의 수색과 주왕의 서재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서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약물이 정기적으로 대량으로 그에 의해 구입되었다면 정확히 어디에 보관되었고 왜 잔여물이 없었는가? 이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주왕이 증거를 숨기려고 하고 준비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다시 의심하게 했다. 그가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그의 지속적인 부인과 차분한 행동은 충분히 방어 전략의 일부일 수 있었다. 탐정들은 주왕의 환경에서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며 그의 행동에서 정신적 불안정의 징후가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났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이웃들은 그의 거리감과 내향성을 주목했다고 인정했지만 이것을 부유하고 내향적인 남성의 정상적인 성격 특성으로 해석했다. 아무도 그의 행동에서 위협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수사관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수사 방향이 열렸다. 이제 평범한 질투도 재정적 갈등도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숨겨진 깊은 정신적 문제가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방향을 중심으로 범죄 수사 기술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버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용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의 행동과 약물 구매를 방법론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약물이 주왕의 행동에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아나의 남편이 약물을 불면증 퇴치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편안한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그 동기는 당분간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2023년 2월까지 외부 동기와 상황에 대한 일련의 성공하지 못한 수색 후 수사관들은 아나 페랑 자신의 개인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디지털 아카이브 분석은 외관상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복지와 가족 화합을 부러워했던 여성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면을 보여주었다.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그녀가 활발한 사용자였던 피트니스 포럼에서의 아나의 서신이었다. 스포츠와 영양에 대한 평범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예기치 않게 아나의 고통스러운 솔직함이 발견되었다. 2022년 가을 서신에서 아나는 심각한 문제, 주황의 극도로 큰 코골이를 자세히 묘사했다. 여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 불편함이 아니라 진정한 고문이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사실상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을 잃었다. 말들은 거칠었고 때로는 날카로웠다. 아나는 명백히 감정적 긴장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다. 피트니스 포럼에서의 이 발견은 수사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아나는 남편의 코골이로 인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포럼에서 그녀는 별도의 침실에서 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결혼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그녀의 메시지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고 수면 부족이 그녀의 일상생활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정보는 주황의 대량 수면제 구매와 새로운 맥락에서 연결되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코골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한 아내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약물의 과도한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아나의 온라인 활동을 더 자세히 조사했다. 그녀의 검색 기록에서 수면 장애, 결혼 상담, 심지어 별거에 대한 정보를 찾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녀가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가 분명해졌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아나의 개인 일기에서 나왔다. 그녀는 주황의 행동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때로는 기억 공백을 보이며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적었다. 그녀는 그의 약물 사용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직접 대면하기를 두려워했다. 일기의 마지막 기록들은 특히 불안했다. 아나는 주황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때로는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썼다. 그녀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지만 동시에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이 새로운 증거들은 사건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냈다.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약물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의 비극적 결과일 수 있었다. 주황이 일종의 정신적 발작 상태에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증거를 은폐하려 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신중했다. 정신적 불안정이 살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고 모든 증거는 여전히 주황이 의식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 티켓, 전자 티켓 구매, 전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은 계획적인 행동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법의학 심리학자들과 상담하여 약물 영향 해소의 행동과 그 후의 의식적인 은폐 시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 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사람이 변화된 의식 상태에서 행동한 후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숨기려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목표는 단순히 주황의 죄책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의 정신 상태가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재판에서 기소와 변호 양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찰은 아나의 전화기를 찾는 수색을 계속했다. 그 기기는 여전히 사건의 핵심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여 그녀가 살아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수사는 또한 주황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그의 수면 장애의 역사, 다른 약물 사용,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이전 우려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이 복잡한 사건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수 있었다. 한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사건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카사다라고아의 조용한 고급 지역은 갑자기 전국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이웃들은 언론의 끊임없는 관심을 피하려 했고 일부는 임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까지 했다. 주왕의 변호사는 언론 캠페인을 시작하여 그의 의뢰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고 그가 의식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든 남자라고 묘사하려 했다. 검찰은 이에 대응하여 모든 증거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포르투갈 사법 시스템에서 정신건강과 형사 책임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약물 남용, 그리고 가정 내 숨겨진 고통에 대한 더 깊은 질문들을 제기하는 사건이 되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관들은 진실이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나의 일기가 자동으로 복사된 클라우드 저장소의 추가 확인은 더욱 중요한 정보를 드러냈다. 그녀의 실종 몇 시간 전인 11월 2일의 마지막 기록은 짧고 매우 구체적이었다. 아나는 문자 그대로 오늘 주왕에게 따로 잠을 자겠다고 말하겠다 라고 썼다. 이 기록은 23시 47분으로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다. 아나의 전화기가 완전히 침묵하기 2시간 반 전이었다. 이 기록은 이전에 어떤 갈등도 단정적으로 부인하고 따로 잠자는 것이나 아나가 다른 방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주왕의 진술과 모순되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를 새로운 신문에 소환하고 그의 아내의 일기 기록을 보여주었다. 외관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주왕은 다시 다툼을 부인했다. 그는 그 기록이 아마도 감정적으로 쓰인 것이지만 그들 사이에 실제 대화는 없었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경찰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즉시 객실을 다시 조사했다. 이전에 이미 조사되었던 베개가 2023년에 최신 범죄 수사 기술을 적용한 더 깊은 조사를 위해 다시 보내졌다. 결과는 수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법의학 전문가가 직물에서 주왕의 침해 흔적을 명확히 확인했다. DNA 분석은 절대적인 일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주왕이 아나가 실종된 바로 그 밤에 객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가 그 방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그의 버전은 물리적 증거에 의해 완전히 반박되었다. 동시에 아나가 가정 갈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버전도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시점이 명확히 확정되었고 그녀의 휴대폰 활동 종료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아나는 그 밤에 단순히 떠날 수 없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수사관들은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가정 갈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여겼을 수면 문제가 가족 내 주요 갈등으로 변모했다. 주왕이 정기적으로 구입했던 수면제는 이제 불면증과의 싸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달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주왕의 심리적 프로필이 신중하게 재검토되었다. 그 안에서 이제 통제를 추구하고 익숙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명확한 징후가 나타났다. 정신과 의사들은 만성 불면증이 부적절한 수면제 복용으로 악화되어 용의자의 감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변화된 의식 상태에 가까운 상태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제 수사의 전체 논리가 단순하고 일상적이지만 깊이 개인적인 동기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아나는 따로 잠자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삶과 가족 질서가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모든 사람이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관계 조건에서 이것은 가족 생활의 실패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이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주왕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해했다. 4월 중순까지 경찰은 주요 동기가 아내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주왕의 의지였다는 버전을 최종적으로 공식화했다. 그는 아나가 별도의 침실로 이사하려는 시도를 아마도 개인적인 모독으로 그의 익숙하고 통제된 세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는 또한 그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아나의 출발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로도 확인되었다.
그 저녁 주왕의 행동이 얼마나 의식적이었는지, 그리고 아나의 실종 전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만 남았다. 지금까지 비극의 밤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정확한 경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최종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페랑 가족의 마지막 저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제 조사는 마침내 절정에 다가가고 있었다. 수사가 끝에 가까워졌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이 카사 다라고와 저택의 모든 센티미터를 꼼꼼히 조사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객실의 옷장을 단단히 봉인하는 데 사용된 철제 나사와 밀봉제였다.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건축 자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사는 결정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철제 나사의 밀봉제의 미세한 입자들이 주왕이 11월 4일 오전에 르루아 메를랭 건축자재 매장에서 구입한 포장재에서 발견된 것들과 완전히 일치했다. 최고 정밀도로 수행된 실험실 조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화학 성분과 심지어 가장 작은 색깔 조각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는 한 가지를 의미했다. 바로 이 자재들을 주왕이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봉인할 때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의 구매는 재정 서류와 매장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로 확인되었고, 그가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들을 차 트렁크에 넣는 것이 명확히 보였다. 그의 손목에 감인 팔찌는 다시 변호를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 후 주왕의 변호사는 자재들이 부부 침실의 침대 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대안적인 버전을 제시하려고 했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즉시 침대와 방의 모든 가구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모든 가구 부품이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하나의 나사도 밀봉제의 흔적이나 어떤 교체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명백히 변호 측의 버전은 의혹을 돌리려는 절망적인 시도에 불과했다. 수사관들은 또한 다른 시나리오, 이전에 수행된 옷장 자체의 오래된 수리라는 주장도 신중하게 조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리와 옷장 개방의 정확한 시점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수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옷장 내부 표면에서 발견된 주황의 지방이 포함된 지문이었다. 이 지문은 이미 2020년에 공장에서 도포된 페인트층 위에 있었다. 이는 옷장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바로 지금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전 수리 버전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주왕이 신중하게 준비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재와 자신의 집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어난 일의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한 사람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공식적인 기소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또한 주왕이 바로 이 자재들을 구입했다는 것을 확인한 건축자재 매장의 계산원인 증인을 소환했다. 그녀는 구매자를 자세히 기억했고 특징적인 팔찌와 그의 행동 방식, 자신감 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내성과 서두름을 지적하면서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자재가 아나의 실종 다음 날 아침에 정확히 구입되었다는 사실과 전화기와 티켓이 그녀의 자발적인 출발이라는 착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왕의 행동이 체계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범죄 수사 기술자들은 사전 의도 없이는 그런 정확한 자재와 행동의 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관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주왕은 더 이상 수사에 대한 자세한 논평을 하지 않았고 완전히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의존했다. 그의 전략은 명백한 것을 부인하고 모든 기술적 증거를 신용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모든 새로운 조사는 그에 대한 의혹을 강화할 뿐이었다. 기소 제기 전 마지막 몇 주는 모든 증거의 최종 정리와 2022년 11월 3일 밤 사건들의 설득력 있는 그림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다. 검찰은 주왕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기소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수사관들은 여전히 아나의 전화기를 찾지 못했다. 이 증거는 숨겨진 채로 남았고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없이도 여러 달에 걸쳐 수집된 증거들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한 요소의 부재가 일어난 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전에 논평을 피했던 이웃들은 이제 비극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지역의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의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잔혹하고 계산된 이야기의 중심에 선 조용하고 차분하며 내성적인 주왕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재고했다. 따라서 옷장 내부에서 발견된 지문의 우연한 발견, 철제 나사와 밀봉제의 동일성, 그리고 확인된 구매 비디오 녹화가 검찰이 기소 준비를 완료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수사는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고 의제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아 있었다. 그 11월 밤에 일어난 일의 최종적인 그림. 수사가 법정 절차에 가까워지면서 전문가들은 주황패랑의 디지털 흔적을 계속 신중하게 조사했다. 의문을 제기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아나의 전화기였다. 왜 주왕은 그렇게 신중하게 출발해 거짓 이미지를 만들었으면서도 실종 후 첫 시간에 그것을 처분하지 않았을까? 수사의 전환점은 11월 7일 오전 A2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운전자의 카메라에서 나온 자동차 대시캠 녹화였다. 녹화에서 주왕의 차, 어두운 폭스바겐 골프카, 바다 연안 근처 도로변에 주차된 것이 명확히 보였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의 GPS 데이터는 정확한 날짜, 시간, 정차 장소를 확인했다. 정확히 6분간 오전 10시 34분부터 10시 40분까지. 녹화는 짧았지만 수사에 결정적이었다. 수사관들은 즉시 그 장소에 자주 머무는 주민들과 어부들에게 문의했다. 신문 후 어부 중 한 명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는 11월 중순에 삼성 S10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어부는 그 기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명백히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고 곧 그것을 다시 바다에 던졌다. 전화기 자체는 찾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어부가 기기를 버린 정확한 장소를 확정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왕이 해안 근처에서 멈춰섰고 전화기가 바로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용의자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간접적 확인을 제공했다. 신문에서 주왕은 짧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 거기서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포르투갈에서 불법이었고 그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발견과 병행하여 수사관들은 마침내 주왕을 가능한 범죄의 동기와 직접 연결시키는 또 다른 핵심 세부 사항을 밝혀냈다. 경찰이 용의자의 의료 기록을 요청했고 정신과 의사가 확인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 비극의 일주일 전인 10월 27일 주왕은 강력한 약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만성불면증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의료 기록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 환자 극도로 짜증을 내며 아내의 심한 코골이 때문에 잠들 수 없다고 불평, 자신의 상태를 절망과 붕괴에 가깝다고 묘사라고 되어 있었다. 바로 이 문장이 정신과 의사에 의해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법원을 위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전에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 세부 사항으로 보였던 수면 문제가 이제 동기가 되는 상황의 공식적 지위를 얻었다. 만성불면증은 단순한 건강불만이 아니라 주왕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실제 요인이 되었다. 법원에 용의자의 상세한 정신과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전문가들은 그의 통제 경향, 신중하게 숨겨진 짜증, 그리고 증가하는 감정적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불면증과 그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결합되어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견딜 수 없게 된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또한 주왕이 아나의 실종 후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공황의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전화기를 즉시 쉽게 없앨 수 있었지만 대신 거의 일주일 동안 보관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여행이라는 착각을 유지했다. 아마도 이것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신시키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나중에야 전화기가 너무 위험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왕은 그것을 없애려고 했다. 따라서 용의자의 행동의 전체 연쇄가 이제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보였다. 초기 충동,
뒤따른 공황, 계획적인 디지털 흔적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은 핵심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 바다에서 사라진 전화기는 스트레스와 공황 상태에서 저질러진 마지막 실수의 상징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확인했다. 기술적 증거, 정신과 감정서, 증인 진술, 신문 기록이 완전히 일치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최종 기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직접적인 고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왕의 변호 측의 완전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은 그 밤 사건들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웃들은 이전에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남자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바꾸었고, 현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깨달았다. 아나페랑 사건은 겉보기에 사소한 일상 문제들이 어떻게 깊은 개인적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상적인 예가 되었다. 세투발 지방법원의 법정에서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판사가 검찰이 준비한 최종 기소장의 요약을 단조롭게 읽었다. 피고인 주왕페랑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일관되고 건조하고 명확하게 검사는 수사 중에 발견된 수백 개의 세부 사항들로 이루어진 전체 모자이크를 맞춰 나갔다. 아나페랑의 죽음은 법의학 전문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2022년 11월 3일 새벽 약 2시 30분으로 확정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신호 전송을 중단했다. 기술 조사는 분단위의 정확한 일치를 확인했다. 사망 원인은 명확했다. 호흡기에 대한 외부 작용으로 인한 질식. 법의학 조사는 범행 도구가 객실의 평범한 베개였다고 확인했으며 그 위에서 두 배우자의 생물학적 흔적이 발견되었다. 유전자 프로필은 완전히 일치했다. 범행 후 주왕은 냉정하고 일관되게 행동했다. 11월 4일 오전 그는 가장 가까운 르루아 메를랭 건축자재 매장에 가서 밀봉재와 철제 나사를 구입했으며 이는 영수증과 비디오 녹화로 확인되었다. 자재들은 일어난 일의 흔적과 냄새를 영구적으로 숨기기 위해 사용되었다. 아나의 시신은 객실의 옷장에 넣어졌고 그 문들은 신중하게 봉인되고 밀봉되었다. 그 다음 주왕은 아내의 출발이라는 착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족 컴퓨터에서 그는 아나의 이름으로 리스본 행버스 티켓을 구입하고 그녀의 자발적인 여행을 확인한다고 하는 디지털 흔적을 남겼다. 버스 터미널의 비디오 녹화는 손목에 특징적인 가민 팔찌를 한 바로 그가 탑승을 연출한 다음 눈에 띄지 않게 티켓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나의 실종 이틀 후 그는 그녀의 전화기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으며 아내가 리스본에 수련회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전화기 자체는 나중에 바다에 던져졌고 어부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기기를 찾을 수 없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정신과 의사의 감정서였다. 그것은 보여주었다. 5년 동안 주왕은 심각한 만성 불면증 때문에 체계적으로 의사들을 찾았다. 주된 이유로 그는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아나의 코골이를 언급했다. 범행 일주일 전 그는 진료 예약에 와서 더 이상 문제에 대처할 수 없고 붕괴 직전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 모든 사실들이 함께 그 밤에 일어난 일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통제할 수 없고 깊은 짜증과 절망에 사로잡힌 주왕이 11월 3일 밤 객실에 있던 베개로 잠든 아나를 질식시켰다. 증거들은 그가 의도적으로 행동했고 그 다음 냉정하게 은폐와 그녀의 자발적인 실종 연출을 조직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왕의 변호사는 격정적 살인으로 사건을 재분류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은 사전 의도를 증명하는 밀봉재와 철제 나사의 미리 구입을 언급하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아내의 가능한 자살을 암시하려는 변호 측의 마지막 시도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판사는 짧게 판결을 선고했다. 19년의 자유형. 주왕은 눈에 보이는 감정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의 행동은 법정에서 제시된 정신과적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했다. 통제되고 외관상 침착하고 절대적으로 내향적인 사람.
아나의 전화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그 부재가 증거의 완전성을 어떤 방식으로도 해치지 않는다고 별도로 강조했다. 범죄의 모든 본질적 요소들이 조사되고 확인되었다. 동기는 명확했고 오랜 기간에 걸친 가정 문제의 악화 역사를 기반으로 했다. 그날 법원은 아나 페랑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형사 사건 파일의 짧고 건조한 문구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짧은 한 줄만이 남았다. 범죄 해결됨, 범인 유죄 판결,